오늘 또, 예, 안녕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 한번 봤었고요. 복수 개념으로 한번 쭉 보죠. 그래서 배터리라는 거는 물질이 이제 두 개가 견이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물질 간의 에너지 견이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제 발생시키는 게 이제 배터리 기본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 전극이 그냥 수소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그냥 이걸 제로로 그냥 받는 거고, 결국에는 배터리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그 다음에 에노드, 캐소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의 전이차, 그러니까 두 개의 물질의 전이차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뭐 많이 쓰이는 배터리도 있죠. 리튬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것도 보면 이 금속 견이에 대한 요 볼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배터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보면 주기율표상에서 위로 갈수록 가벼운 금속이잖아요. 예. 그래서 위로 갈수록 가벼운 금속이면서 리튬이 금속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금속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에너지 밀도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밑에 쪽은 리터당 X축이 이제 리터당 에너지 밀도고요. 그 다음에 Y축이 무게당 에너지 밀도인데 전반적으로 왼쪽 밑에 납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중에서 제일 성능이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위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조금 오래된 자료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과거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리튬 이온이 거의 뭐 절대적인 강자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다. 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무게하고 부피가 별로 필요 없는데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쓰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자동차 배터리가 납배터리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용량이 한 1000kWh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뭐 1kWh 정도 1kWh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 1kWh가 이 정도의 양에 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걸 이제 리튬을 이온으로 바꾸게 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납배터리 교체하는데 보통 10만 원 수준에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 그대로의 양이 보통 하이브리드의 그 1kWh 정도, 보통 1.6 정도, 뭐, 이 정도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해서 그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보조 배터리가.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에서 2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납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순전히 가격적인 요인, 그걸로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보면 자동차에 쓰이는 이 납배터리도 인산철 배터리 이런 형태로 바뀌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이제 바뀌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게를 약간 줄이면서 연비를 좀 이제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많이 썼던 건 니카드 배터리, 그리고 이 워크맨에 들어가는 이런 쪽 니켈 카드뮴 배터리 이거를 이제 과거에 많이 썼었죠. 근데 이제 이 카드뮴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게 이제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이 메탈 하이드라이드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수소예요, 수소. 예, 고체화된 수소. 그래서 카드뮴을 이제 수소로 바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서 무게당 성능은 비슷한데 부피당 성능이 이제 좀 많이 증가가 됐었고 그래서 이걸 잠깐 썼었죠. 이게 뭐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년 전의 이야기죠. 우리가 핸드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온 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5년도 뭐 이때 아니다. 2000년 조금 넘어서 2002년, 200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리튬이온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앞단계 한 99년도 이때는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이런 것들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25년도 정도 전의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싶어요. 그 알카바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이제 충전해서 쓰는 충전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배터리가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보면 이런 특성들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알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압이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압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전압을 가지고 핸드폰이 배터리가 좀 많이 방전이 됐네 이런 것들을 이제 카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소나 이런 걸로 가면서 이게 굉장히 평평하게 돼요. 그리고 리튬 이온으로 가면서 또 이게 굉장히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전압 변화가 굉장히 없기도 하고 그러면서 LFP 그걸로 가면서 더더욱 이 전압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이 배터리가 얼마만큼 썼는가를 볼트로 측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LFP로 넘어오면서 볼트 측정이 안 됩니다. 전압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지 측정이 되는데 전압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얼마만큼 썼는지 그걸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FP 같은 경우에는 전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대로 충전시켜 놓고 거기서 얼마만큼 뺐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역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또 바뀌게 되면서 일단 저는 이런 배터리마다의 특성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도시가스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마그네슘으로 하는 그죠. 그래서 예, 희생양극이고 여기 마그네슘이고 이 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온화 경향을 보면 여기서 철이 있고 이제 마그네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도표상에서는 좀 잘못 나와 있죠. 이게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플러스 극이 돼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지가 되는 거죠. 마그네슘 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인위적으로 마그네슘 전지를 만들어서 도시가스 배관을 이제 보호를 한다. 뭐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소비자 보건에서는 이제 건전지 품질 평가를 가끔씩 합니다. 예전에 한번 봤을 때는 한 6년 전 이때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자료라 가지고 제일 최근 거 한번 찾아보니까 24년도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지 중에서 가격 안 따지고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듀라셀입니다. 예, 듀라셀이 이제 성능적으로는 제일 높아요. 근데 듀라셀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이 뭐냐면 누액이 잘 나옵니다. 누액이라는 거는 액체 전해질, 전해질이 이제 그 밖으로 배출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한 2년 정도 쓰게 되면 누액이 발생을 하는 형태로 되는 건데 듀라셀이 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뭐 펙셀이나 NL 자이언츠나 뭐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 같고 다이소에서도 네오라고 해서 이 배터리를 얘네들이 만들죠. 그래서 벌크 타입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다이소가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제일 좋아요. 성능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그래서 이런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생존화됐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가격 싼 게 그나마 가격 가성비로는 제일 좋다. 다이소 최고네. 예. 그래서 뭐 다이소 제품 네오셀 그냥 사서 쓰시면 될 것 같다. 이게 뭐 이 보고서에서의 결론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보고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루프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라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상으로는 이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니켈 카드뮴을 대체하는 형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루프가 이제 남아 있고 산효에서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전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차 전지, 1차 전지라는 거는 사서 쓰는
2,000원 충전해서 쓰는 건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보통 얘네들이 이제 충방전 횟수를 2,000회 이 정도까지도 잡거든요. 여기서는 한 1,500회 정도 잡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충전해 가면서 전기 가격, 그 다음에 충전기 가격까지 다 합쳐가지고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100배 정도까지도 차이 나더라. 뭐 이거는 많이 쓸 때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제 1,000회까지도 이제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된다는 가정에 의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00회 정도 쓰면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가격적으로는 많이 쓰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구조를 저번에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예, 분명히 리튬 배터리가 아니고 리튬 이온입니다. 이온. 예, 이온을 하는 이유가 이제 폭발성이나 이런 것들 얘를 뭉치면 너무 문제를 일으키니까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리튬 이온 자체를 뭉치지 못하게 흑연판에 가둬두는 이런 형태로 지금의 배터리는 구조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 흑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물질로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맞죠. 실리콘으로 바꿔서 성능을 더 높이려는 이런 것들을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형태로 하면 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한데 문제점이 있어요. 안전성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실리콘 같은 게 굉장히 그 뭐죠? 얘가 깨지기 쉬운 구조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흑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소프트하고 이제 그렇게 깨질 위험은 없는데 충방전 해도 뭐 한 1,000번, 2,000번 이런 5,000번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리콘으로 하게 되면 얘가 한 500번만 하더라도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구조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리콘이 도명적으로 이렇게 보급되기는 힘든데 성능이 일단 좋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 같은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공급재를 활용한 이런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또 더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사용 방법입니다. 일단은 극과 극을 안 가면 돼요. 예. 완전 방전은 굉장히 안 좋고요. 완전 충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주 충분하게. 그래서 뭐 보통 뭐 중간 레벨에서 그냥 살짝 충전해주는 이런 것들이 배터리 측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뭐 귀찮죠. 귀찮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를 그냥 이렇다 생각만 하시고 이걸 뭐 절대적으로 막 따르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요즘은 충전이 100%가 안 될 수 있도록 이제 핸드폰 자체 내에서의 옵션이 이제 배터리 쪽에 삼성도 있고 애플도 있고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뭐 요거 정도 2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방전만 그렇게 안 시키면 이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온도가 너무 높은 건 안 좋다. 기준 온도가 한 55도 정도 세팅. 55도가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같은 폭염 날씨에 배터리를 차 안에 두고 땡볕에 이렇게 하는 거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온도 레벨이 0에서 40% 되죠. 그래서 배터리도 이제 화학 반응입니다. 이 안에서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은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온도가 낮을수록 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 보관하자 건전지. 그래서 냉동실에 얼려. 얼리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해질 자체가 이게 얼어버리면 구조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과거에는 보면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 배터리를 다 쓴 거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그게 살아난다 이랬는데 충격 줘가지고 충격도 주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건강하지. 뭐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한 4개 정도, 특히 이제 도락이나 보면 한 4개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6개도 들어가고 하는데, 8개, 8개.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한꺼번에 다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4개, 6개 중에서 2개만 개발했다, 교체를 했다. 빨리 닫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개는 멀쩡하게 남아있더라도 나머지 4개가 죽는 시점에 얘가 동작을 안 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트로 어떤 것들을 구성해서 딱 넣는 이런 형태 있잖아요. 그때는 가급적 큰 배터리로 다 한 번에 교환해 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옛날적인 이야기죠. 10년 전에 배터리 교환식이 예. 뭐 이런 뭐 지금 상황이 아니고 지금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 그 부분이고 이건 뭐 일반 사람들이 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볼트를 볼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찍어봐야 돼. 그냥 뭐 차에서 알람 주면 그냥 확인하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온 시동 능력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어, 근데 이것도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터리가 겨울철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는 화학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온도가 떨어지면 성능치가 낮아지죠. 낮아지는데 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온도가 낮아지면 엔진을 돌리는 게 힘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출력은 떨어지고 동력은 더 죽는다 하니까 보통 겨울철에 방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보는 김에 그냥 다 볼게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배터리 하나 굉장히 세분화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기차가 있고 내연차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중간에 있죠. 근데 하이브리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의 요 사이사이에도 또 새로운 차들이 막 지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의 또 중간 레벨이 또 있기도 하고요. 또 그거에다가 이제 어,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이런 또 개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행거리 확장형 하이브리드 그런 데다가 또뭐 수소 연료전지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화돼서 이제 막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화됐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땐 절대적인 강자는 없고 다 약간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아마 우리는 이런 차들을 다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차를 고민할 때는 아마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선택지 중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신기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배터리 전압이 지금은 12V입니다. 근데 이게 48V로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전장 시스템이 48V가 되면 그만큼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간 흉내는 낼 수 있다.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납배터리 형태를 가지고 약간의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하이브리드는 보면 납배터리도 가지고 있고 리튬 배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납배터리 아니면 리튬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 이 48V를 만들고요. 엔진 시동하고 약간의 그런 하이브리드 개념 이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싼 하이브리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 확장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약간 덜어내고요. 덜어내면서 이제 엔진을 달아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발전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거는 한국 실정에나 별로 안 맞죠. 워낙 땅덩어리가 적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수출용으로 북미용으로 이제 만들 때 이거를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잘 만든 사진이 있더라고. 일단 뭐 직접 만들기보다는 요즘은 검색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EV 같은 경우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사이즈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큰 거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예, 배터리 사이즈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엔진이 이제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HEV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배터리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가져가면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느낌을 이제 가져가는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이 배터리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굉장한 다양한 하이브리드 컨셉이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고 어, 보도록 하죠. 제가 원하는 동영상이 아니네요. 이렇게 해든지 소개하는 동영상이 좋겠는데 이건 어디 봤던 것 같은데 전지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1차 충전. 이건 아닌 것 같고 뭐 일단 배터리에 대한 거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제 전고체 전지 이제는 이제 이걸 딱 했을 때 배터리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의 전고체라면 중간에 막. 전해질이 전고체 힘입니다. 예. 그래서 리튬 배터리인데 전해질이 전고체인 전지.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 도요다가 제일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양산이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하고 있고 삼성 SDI가 그나마 27년도에 이제 양산한다고 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 뭐 샘플을 좀 보내고 있고 한다 그러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배터리는 또 이제 그냥 하나 만들어 본 거하고 이걸 생산의 파일럿 상용화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현대도 보면 하이브리드나 개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현대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한 게 소나타, NF 소나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15년 전에 소나타에 처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토요타가 이제 하이브리드의 절대 강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다 잡고 있었는 상황인데 그 토요타는 너네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 이런 뉘앙스였어. 우리 특허 피해가 너네들이 만들 수 있겠어? 근데
현대는 만들었어요. 어,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토요타가 실패한 기술을 어, 성공을 시켰어요. 어.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터가 두 개 달린 기술입니다. 모터가 두 개 달려 있고 그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달려 있다면 아무래도 단가 측면에서는 비용이 좀 비싸죠. 비용이 비싸죠. 근데 효율 측면에서는 더 훨씬 그렇죠. 높습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특허 다 걸어놨는데 현대가 모터 하나로 구동하는 기술을 이제 성공을 시켰어요. 그때 NF. 그때 당시로는 아무래도 이제 성능적으로는 토요타에 못 미쳤습니다. 예, 가격 연비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그때 당시로는 제가 기억하기로 뭐 일반 차가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 현대가 그때 나온 기술로는 한 14 정도? 그것도 이제 높여가지고 14 정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에서는 K5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또 기술적으로 성장을 해 있는 상태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땐 그 이상 되는데 그 격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토요타가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좀 진입이 늦었었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차에 얘네들은 오히려 올인을 해버려요.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오래 올인하기는 힘든 거다. 하이브리드 계속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토요타가 가지고 있던 특허를 다 풀어버립니다. 만들려면 다 만들어. 예. 그래서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 KGM 쌍용. 어, 예. 지금 나오는 보면 하이브리드 기술이 결국엔 토요타 기술이에요. 토요타가 특허품 기술입니다. 여기 보면 모터 두 개 들어가는 기술. 그걸 이제 BYD하고 같이 개발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기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토요타 기술이고, 그 다음에 폴레오스라고 해가지고 삼성 예. 자동차에서 또 SUV 타입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토요타 기술이에요. 모터 두 개 들어가서 완전 시스템이 동일하거든. 그런 형태인데, 현대는 아직도 모터 하나로, 우리는 모터 하나로 계속 간다. 이런 형태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모터 하나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나름대로의 대용으로 했다. 모터 두 개가 있으면요, 충방전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충전시켰다가 이게 모터로 써야 될 때, 그 다음에 모터가 모터만 쓰는 게 아니고 발전기를 또 쓰잖아요. 브레이크 잡을 때 이제 다시 충전을 시켜야 되니까 요거를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근데 모터가 하나 있으면 그 제어가 힘들어요. 얘가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하고 갑자기 또 이제 발전을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하고 이 전환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토요타가 그걸 못했어요. 음, 그때는 그 기술 수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전장이나 이런 수준이 바뀌면서 그게 보통 한 2초 정도가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깼는데 2초밖에 안 되니 이거는 네, 그래서 모터 두 개로 가버렸는데 현대는 그걸 이제 극복을 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를 하나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의 컨셉적인 특징이 뭐냐면 장거리 고속주행이나 이런 데서의 그 연비는 토요타하고 차이가 없어요. 시내 주행에서의 좀 차이는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일반 사람들이 못 느끼는 수준. 지금의 수준은 그래도 워낙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현대가 보면 이제 1.6 리터 엔진, 음, 보통 아반떼 엔진 그런 형태에서 하이브리드 붙여가지고 지금 그랜저까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큰 차, 펠리쉐이드나 이런 급, 카니발 같은 급에서는 그 엔진이 출력이 너무 딸려요. 그래서 2.5 엔진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고,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네요. 예, 고속 주행에서 토요타를 어, 압도한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아이오닉 네. 초창기 모델,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뭐 그때 토요타를 넘어섰다. 장거리 주행에서 그렇게 기네스북에도 어, 올랐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기술이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도 구동 모터 P1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P1이라면 P2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현대는 P2가 없어요. 이 모터가 하나로. 예. 여기는 아마 P2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 시스템, 요 부분. 이번에 개발한 거. 왜냐하면 도요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지고 현대도 이걸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형 펠리시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또 EREV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예, 북미하고 중국에서 양산하고. 그래서 현대가 이런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발빠릅니다. 의외로. 예, 굉장히 빨리 적용을 시켜요. 보면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 했을 때도 완전 전기차로 올인할 것처럼 막 전환을 시켰었고, 그러면서 전기차가 또 답이 아니다, 또 내연기관으로 간다 했을 때도 또 다시 또 엎어가지고 또 전환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잘 하는 것 같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